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브뤼셀 나토 회의에서 전광판에 코리아가 뜨자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개된 위성사진 한 장에서 낯선 잠수함의 열 신호를 본 스웨덴 정보 분석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건 디젤 엔진이 아니다" 라고 외쳤죠. 사람들은 곧 이 물체를 검은 호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바닷속에서 조용히 준비됐다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이야기. 과연 무엇이 우리 바다와 세계 전략을 바꿀까요?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엘린 쇠데르입니다. 스웨덴 해군에서 15년간 복무한 후 지금은 나토 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죠. 사실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월의 어느 날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에서 정기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기밀 서류 표지에 비인가 핵추진체 분석 요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요청은 처음 봤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브리핑 담당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포착된 움직임에 대한 분석 요청입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한반도 남쪽 바다였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봤죠.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과는 다른 형태의 선체가 보였거든요. 크기도 훨씬 컸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추진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 잠수함의 추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기존 디젤 엔진의 열 신호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잠수함 분석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건가요?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위성 사진 속 잠수함의 선체 디자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품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위성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의 조용한 바다 위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브리핑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이 유럽 원자력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2003년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스웨덴 원자력 연구소에 비공식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형 원자로 모듈 기술에 대한 것이었죠. 당시엔 민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동료 한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갑자기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더 파고들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해양 기술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특히 노르웨이의 잠수함 설계 전문가 2명이 한국 대우조선으로 스카우트됐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체계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국제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말이죠. 저는 옛 동료인 페르 안데르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스웨덴 원자력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페르 2000년대 초 한국에서 온 기술문의 기억나세요? 아, 그거요? 당시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요?
혹시 그때 넘어간 기술 자료가 뭐가 있었나요? 페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압수용 원자로 냉각 시스템 관련 자료였어요. 그런데 엘린, 왜 이런 걸 묻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압수용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라니요. 그건 잠수함용 원자로의 필수적인 기술이거든요. 한국이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한국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조선업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회사들이 만드는 선박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끔찍한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서방 세계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며칠 후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호주와 맺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협정 관련 문서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쪽에서 더 많은 기술적 제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검증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새삼 놀랐어요.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3월 첫째 주 저는 나토 특수자문단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공식적인 기술 검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국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국방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연구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에서 김현우 박사를 만났어요. 30 중반의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엘린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우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건네준 자료였습니다. 표지에 프로젝트 G, H 해양 전략 추진체 연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 추진 시스템 연구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안에는 소형 원자로 설계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설계였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고농축 우라늄 대신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면서도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였습니다. 서방 세계의 기술 독점을 깨뜨리고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나요?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과 반도체 기술, 그리고 원자력 기술이 만나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김현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며칠간 연구소에서 지내며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김현우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의 말에서 절절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였던 거죠.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본 모습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축소 모형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잠수함 추진체의 정밀한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바다에서 작동한다는 뜻인가요?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현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내용을 나토에 보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한국이 이미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내용은 한국의 일방적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토 본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일본 측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해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엘린, 이 일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네요. 부서장인 요한 린드크비스트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본 측에서 당신의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했다는 거죠.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걸 과장이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일본계 국제전략연구소의 다나카 히로시 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엘린 박사, 한국의 과대망상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과대망상이라고요? 한국은 여전히 기술 의존국입니다. 핵추진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다나카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그들이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더욱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일본계 미국인 연구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박사님, 한국 관련 조사를 계속하시는 게 현명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김현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얼마나 큰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 나토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의 조선업은 여전히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기술 개발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특히 한국이 택한 전홍축 우라늄 방식의 독창성을 강조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일본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측에 너무 감정적으로 빠져 계신 것 같네요. 감정적이라고요? 저는 팩트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였다는 걸 말이죠. 더 이상 일본의 그늘에 머물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김현우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어요. 일본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은퇴한 해군 제독 문태균으로부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김현우가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엘린 박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H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핵심 인물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문태균 제독은 한국 해군의 산증인 같은 분이었거든요. 화상 통화로 문태균 제독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362 사업 기억하세요? 362 사업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려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무산됐죠.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문태균 제독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이 느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H는 그때의 좌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에서 말이죠. 그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조선업체들과 원자력 연구소, 그리고 해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맹세한 민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 느껴졌거든요. 문태균 제독은 회고록의 일부를 읽어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공격이 아닌 방어, 침략이 아닌 억제를 위한 무기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제독님,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미 가능성을 넘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에 충격받았어요. 한국의 SLBM 기술과 잠수함 기술이 결합된 설계도였거든요. 그것도 실제 제작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권국가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진정한 자주 독립이었던 거죠.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도 느꼈어요. 그날 밤 문태균 제독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평화를 갈망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져야 해요. 문태균 제독과의 통화 후 김현우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우가 보내온 자료를 열어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산급 잠수함에 상세한 설계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SLBM 탑재가 가능한 개량형 설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이 군함 제작에 투입하고 있는 기술들의 목록이 나와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모듈화 건조 기술, 삼성중공업의 정밀 용접 기술, 대우조선해양의 시스템 통합 기술.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과 AI 기술이 함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군사기술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반도체로 만든 정밀 제어 시스템, 배터리 기술을 응용한 전력 공급 장치, 조선업의 정밀 가공 기술. 김현우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더 작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이에요. 그가 보여준 원자로 설계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기존 서구식 설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만의 독창적인 냉각 시스템과 제어 방식을 적용한 거였거든요. 이 기술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운영 경험과 조선업 기술, 그리고 IT 기술이 만나서 탄생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낸 거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이 진수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대형 화물선이라고 발표했지만 위성 사진으로 본 선체 구조는 명백히 잠수함이었거든요. 그때 김현우의 메시지가 왔어요. 곧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나토 본부에서도 소동이 벌어졌어요. 미국 측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들은 미국 없이도 이미 그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관이 한 말이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력이었죠. 김현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핵잠수함의 실존 가능성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걸 각오했습니다. 브리핑 당일 회의실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특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정 재원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 서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일본 대표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보유할 리 없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결정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의 군사기술 전환 현황과 원자력 기술의 융합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그리고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실제 증거가 있나요? 저는 김현우가 제공한 기술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특히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독창적 원자로 설계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 방식은 IAEA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면서도 충제 시도 지계속 편집분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항의했어요. 한국이 감히 이런 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아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권국가예요. 박수가 터졌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 대표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였죠.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방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다를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해요. 침략이 아닌 억제가 목적이죠.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적 성취네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거군요. 브리핑이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거든요. 엘린 박사, 한국이 정말 이런 걸 해낼 수 있나요?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어요. 이미 해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김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세계가 우리를 제대로 봐주는군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매체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기술 독립을 이룬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며칠 후 받은 문태균 제독의 편지였습니다. 우리의 꿈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해양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브리핑 후 일주일이 지나자 국제사회의 반응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경제 대국이나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전략적 독립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발간된 전략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어요. 그 안에 대한민국 비공식적 억제국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한국이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지만 충분한 억제력을 갖춘 국가로 분류된 거였죠. 이제 동북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김현우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엘린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당신들입니다. 김현우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편지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시 빼앗기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 느껴졌거든요. 몇 달 후 한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한 거였죠. 물론 핵추진이라는 말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표명했거든요. 특히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룬 나라로 말이죠. 얼마 전 스톡홀름 항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바다 건너편 아시아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양이 되겠어요. 그 말이 한국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거든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말이에요. 지금도 서울의 그 연구소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밤늦게 일하고 있을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저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